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에 크게 넘어지고 힘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그 토네이도와 같은 회오리바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우선 감내해야 될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그 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어쨌든 그런 처음에 그 큰 회오리바람을 우리가 이제 겪어냈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한 배려,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몸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회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잘 다룰 수 있고 내 몸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내 몸을 잘 이끌 수 있다면 회복의 중요한 길로 이미 들어섰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회복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회복으로 가고 있다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 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 오디세이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호메로스, 호모가 지은 거죠. 호메로스. 그리스의 최고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가 서양의 문자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줄줄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는 이걸 다 외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외우지 못하지.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래도 하여튼 이거를 줄줄 외우고 여기에 있는 문구를 예로 쓰고 여기에 있는 문구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근데 고대 이제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 고대 그리스 문자, 최초의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선 좀 생각할 것은 이 고대 그리스 문자는 이것이 오리엔트에서 온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거죠, 아시아. 우리 아시아에서는 벌써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자는 정말로 3,000년, 4,000년 전부터 한자가 있었죠. 우리 이제 갑골 문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정말로 굉장히 오랜 3, 4,000년 전부터 중국에는 문자가 있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도에서 아랍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언어학적으로는 유럽의 언어를 이 헬라어를 포함해서 유럽의 언어를 같은 계열로 같은 패밀리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인도 유럽어족의 이제 인도나 인도의 고대 문헌들이 있죠. 고대 문헌. 그 다음에 이제 아랍으로 가서 오리엔트로 가면 수많은 고대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된 아랍어. 그 아랍어가 있었고 이집트에는 또 상형 문자가 있었죠. 근데 유럽에는 문자가 가장 늦게 가는데 바로 이 오리엔트 문명에서 우리 근동의 옛 쐐기 문자라고 하죠. 옛 아랍인들이 쓰던 옛 문자, 바로 그것이 유럽으로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그리스 문자가 알파벳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양 문명, 이 오리엔트의 해양 문명에서 이제 그 오리엔트화, 이런 쐐기 문자 중에 하나인 그 페니키아가 사실 굉장히 가깝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죠. 어쨌든 뭐 히브리어라든지 아랍 이 모든 것이 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분파가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같은 계열 이제 수메르 쪽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면서 최초로 그리스의 문자가 생깁니다. 그 문자로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책이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럽에서는 이게 중요한 그 문화적 자산이겠습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뭐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죠. 구전으로만 계속 입으로만 이제 전파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자가 되면서 호메로스가 이 방대한 이 두 가지의 책을 그리스 문자로 적게 되고요. 이것이 서양 역사와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뿌리가 됩니다. 서양이 제일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이 책과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서양의 정신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서양의 이 문화와 글씨는 동양에서 갔다는 거, 이 서양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은 이 오리엔트에 있었던 수많은 신화들이 전달이 되면서 변형이 되고 이제 바뀌면서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뿌리는 오리엔트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아랍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서양인이 이제 최초로 이 자랑하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는 이제 그 트로이 성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트로이 전쟁.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어떻습니까? 큰 트로이를 정복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 속에 이제 그 군사들을 숨겨놓고는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목마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장면, 이게 이제 일리아드. 그 일리아드 끝났어요. 그 오디세이는 뭡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제 오디세우스, 이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 다 이제 이 전체 구성은 신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이제 신화와 현재가 막 섞여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다 섞여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처럼 신화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려낼 수 있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 과정에서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못 돌아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빠지게 돼, 저쪽으로 계속 방황하게 되면서 수많은 모험을, 이 트로이 전쟁이 한 10년 잡으면 오디세이의 과정도 한 10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여 년의 기간을 이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서 이제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율리시즈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영화 중에도 그게 율리시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율리시즈가 오디세이예요. 그리스의 신화가 이제 로마 신화로 바뀌면서 약간씩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로마 신화에서 율리시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시즈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가 1954년에 나왔네. 오디세이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은 오디세이의 방대한 양을 다 못 다룹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부분 율리시즈가 이제 특별히 재밌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모험을 했던 장면들만 모아서 이제 율리시즈 영화가 나오는데 이 율리시즈의
주연을 맡아서 사람이 바로 커크 더글라스죠. 이 커크 더글라스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예요. 마이클 더글라스 아시죠? 이분도 이제, 이 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네요. 커크 더글라스는 제가 알기로 한 100살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원조 영화 배우들 중에 살아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서부 영화에도 나왔고, 키는 작아요. 이 아들도 키가 작은데 이렇게 이 턱이 좀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사람이 이게 뾰족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커크 더글라스가 율리시즈로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봤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는 뭡니까? 계속 고향으로 못 가고 막 외눈박이 거인 막 이런 데 잡혀요. 그러면 거인이 막 이 오디세우스의 막 부하들 막 그 자리에서 막 씹어 먹습니다. 막 이제. 그래가지고 다 죽어야 될 판이 동굴에 갇혀 있는데 딱 이제 묘안을 짜내가지고 거인한테 포도주를 먹여요. 막 포도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거인이 포도주를 만들으라고 그냥 어마어마한 포도를 갖고 옵니다. 그래가 이제 포도주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인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제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눈박이 거인의 눈을 큰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눈을 찔르죠. 그래서 거기를 탈출을 하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그냥 막 사람들이 돼지로 변하는 그런 마법의 마을에서도 막 부하들이 그냥 막 돼지로 변하는데 거기서도 탈출을 하고. 또는 어떤 지상의 낙원 같은데 그런 낙원에서 막 그냥 살면 세월 가는지 모르죠. 그러다 거기서도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돼. 내 고향 이타카, 그리고 내 아내 페넬로프라고 하는 아내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또 중간에 세이렌인가 무슨 거기는 막 유혹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율리시즈가 배 뭐라 그러나 마스트라 그러나 배 중앙 기둥에다 자기를 묶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부하들은 다 귀에다가 이렇게 귀를 막고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노를 저어갑니다. 자기만 귀를 안 막고 배에 딱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들은 유혹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노저어 가는데 자기에게는 막 율리시즈를 유혹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유혹에 넘어가서 절규하지만 자기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가 않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 가장 핵심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오디세이의 가장 핵심, 나는 누구인가? 율리시즈는 이타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빨리 이 모든 작전을 끝냈으니까 나는 그 마을로 돌아가야 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잊지 않고 그 모든 모험과 어려움과 위험과 유혹을 다 견뎌내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그 모습이 오디세이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디세이는 뭡니까? 이 율리시즈가 끝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그 생명의 위협을 겪어내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오디세이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디세이의 얘기를 물론 재미도 있지만은 그 영화도 보세요. 이거 1954년 영화인데도 재밌어요. 지금 최첨단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아주 영화가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오디세이도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어마어마한 모험과 위험 속에서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또 심지어는 낙원 같은 데 살면서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율리시즈는 자기를 잊지 않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이냐? 우리가 큰 고통이 우리를 토네이도로 몰아닥치고 우리를 그냥 휩싸여버리고 우리를 고통 속에 놓아버리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틈이 없죠, 사실 우리들에게. 오디세이는 바로 그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 그래서 그런 이건 뭐 정체성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정체성.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정체성, 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과제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영화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우리 맷 데이먼이라고 유명한 이제 배우가 있죠. 마르시안. 뭐 최근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마르시안 이런 데서 이제 유명하죠. 그 이 맷 데이먼은 정말 그 연기 천재고 하버드대 문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죠. 이 맷 데이먼이 그 본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 뭐 아이덴티티, 본 얼티메이트 뭐 해가지고 최근에 제이스 본까지 나와, 뭐 한 여러 탄이 됩니다. 이게 주인공이 제이스 본, 제이슨인가 뭐 하여튼 제이슨인가 하여튼 그 아주 제이슨 본인가 이 사람 주인공. 근데 이제 이 제이스 본이 그 이제 영화 1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발견이 돼. 총알을 맞았는데 목숨 붙어 있어, 주인공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그 기억을 상실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막 나와. 그래 겨우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 몸이 살인병기예요.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훈련을 받은 그런 최고 요원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 자기 몸이 얼마나 센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정체성을 이제 알게 조금씩. 그러니까 영화는 스릴러, 아주 액션 영화니까 흥미 있게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내가 훈련을 받은 요원이구나. 또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조금씩 깨닫겠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대하고자 수많은 사람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제이슨 본의 그 시리즈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뭐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메멘토라든지 뭐 최근에 우리 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어떤 기억 상실, 알츠하이머, 그러면서도 뭐 살인범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나는 누구인가죠.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 자기의 모습,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도 힘든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서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비록 큰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힘을 자기의 존재감에서 느낄 수 있다. 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마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 사기라고 하는 책, 이거를 쓴 사마천은 정말로 그 위대한 사람들이죠. 우리 서양 사람들도 이 사마천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놀랍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서양에도 이만한 역사, 세계 최고의 역사서라고 봅니다. 이 사기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천의 사기, 이것은 이게 없으면 춘추전국 시대와 그 이전의 주나라라다 하은주에 이르는 모든 중국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역사책이 사실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문자가 있었으니까 수많은 역사책이 있었지만은
진나라 때 진시황의 그런 분석 행위 때문에 많은 책들이 다 이제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책이 없어졌어요. 일부러 이제 책을 이제 안 태우려고 벽에다가 넣고 흙으로 발라버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가끔 이제 발견이 되고, 아니면은 진시황의 분석 행위 이전에 무덤에 이렇게 어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무덤에 이제 이렇게 묻히면은 그 무덤에다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있는 부작물 같은 게 최근에 발견돼서 조금씩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그 진나라 이후에 얼마 안 될 때, 한나라 초창기에 이 사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정말로 중국의 앞에 있는 역사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로 역사적으로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마천의 아버지, 그 아버지 역시 사관이죠. 똑같이 이 집안이 사관 가문입니다. 무슨 장수 가문, 왕자의 가문,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이 아니라 역사를 쓰는 사관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방대한 역사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역사 쓸 자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종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쪼가리를 항상 갖고 다니면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또 주머니에 이렇게 먹 같은 거, 붓 같은 걸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그 나무 쪼가리를 보관하는. 아버지가 해놓은 것도 어마어마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사마천이 20살,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죠. 20살 나이가 되면서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네가 이런 제대로 된 역사서를 쓰려면 직접 전국을 돌아다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아버지의 돈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거를 현지를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무슨 전쟁 현장을 가봤더니 지형이 이렇더라.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더라. 그런 생생한 준비를 다 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하겠죠. 우리 가문에 반드시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내가 자료 준비한 거 있지만 네가 더 많이 준비해서 반드시 사기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사마천도 계속 그 역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날 사마천이 이제 그 역적 모의에 같이 휘말리죠. 그래서 친구를 변호해 줬다가 같이 말려 들어가지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부터 준비했던 이 모든 그 과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살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 살아. 돈을 못 구합니다. 사마천의 그 사기에는 돈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열전에 보면은 화식 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천이 돈이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몸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궁형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많이 했죠. 궁형. 이건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다 잘라냅니다. 내는 그 형. 그리고 이 궁형은 후유증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큽니다. 이게 목숨은 건졌다 하더라도 이걸 옛날에 의료가 별로 안 좋을 때 그냥 칼로 자르는 거니까 감염이 되거나 잘못되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았을 때 얼마 이내로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어이 살아남아요.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남자들 중에 그냥 나 궁형보다는 그냥 죽을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그 궁형을 견뎌냅니다. 또 궁형을 받게 되면 사람의 남자의 신체 구조가 또 스타일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호르몬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염 같은 게 안 난다든지, 또 목소리가 이제 조금 그리고 내시
목소리 그런 것처럼 목소리가 조금 이제 중성화된다든지 이런 그 신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 궁용을 받고는 한 10 몇 년 동안 이 사기를 쓰죠. 사기를 쓰고 그 긴 세월 동안 사기를 다 그 방대한 양의 사기를 이 나무에다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쨌든 한 2지를 썼다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이게 이제 불타면 끝나니까 2개를 써. 요즘처럼 그냥 우리가 파일로 딱 정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로 쓰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의 양은요, 지금으로 얘기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 몇 권짜리가 되는 거야. 한 4권, 5권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무에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안에 이게 다 차야 돼. 그걸 2질이나 써놓고 어느 날 사마천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떠난지는 정확하게 하여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정말 사마천의 이 사기를 완성하는 과정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너무나 관계가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해왔던 사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션, 자기의 그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길을 위해서 죽음, 궁형 이것을 다 견뎌내고 정말 구차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면서 이 사기를 이뤄내고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 사기로 인해서 전 세계의 가장 소중한 역사가 보존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마천의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참 눈물이 나죠. 한번 뒤에 보면 이 사기 끝에 자기의 그 글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그 내용만도 한번 인터넷 같은 데 있으니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거를 쓰는 자기가 이런 거를 이를 악물고 썼던 그 과정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엄청난 그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에 그 큰 고통을 이 사마천이 견뎌내고 사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큰 고통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너무 강합니다. 토네이도가 우리 모든 걸 휩쓸어 가버리듯이 다 잊어버려야 되고, 다 잃어야 되고, 또 잊어야 되고, 다 소멸돼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또 몸까지 아프게 되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 최고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바로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되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떠한 그 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자의식이 멋있고 철학자처럼 강하고 또 정말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멋있고 강력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진 못하지만 정말 아이 엄마가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애 때문에 우리 앞에 가신 어머니들 다 그랬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고통을 사마천만큼은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일 우리가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할 때에는 고통이 크고 힘들어도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으로 일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껏 무엇을 꿈꿔왔고 무엇을 계획해왔고 어떻게 가려고 했던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죠. 그 정체성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큰 고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겨우 넘겼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됐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됐지? 어떤 길로 가는 중이었지? 자기의 길을 찾아야 돼. 율리시즈가 그 거인이나 그 요괴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타카의 왕이다. 그리고 이타카에 돌아가야 된다. 백성이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바로 그러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결국 이제 그 율리시즈에 보면 마지막 고향에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또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려. 거기서 율리시즈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가족을 다시 지키고 회복한다는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는 이 해피엔딩이라는 부분에서 더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은 마무리하게 된다는 부분이 그 오디세이의 그 장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지금 겪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지금의 어려움이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지? 어떻게 성장했지? 또 중간에 어떤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 저는 그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든 상황을 글로 쓰기도 했는데요. 별로 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해서 힘들 때일수록 좋은 얘기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힘들 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 또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또 좋은 가르침을 줬던 그런 선생님들,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둘 생각하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좋았던 거, 옛날에 아주 아름다웠던 시골에서의 그 친구 이야기, 또 학교 선생님 이야기, 또는 그 마을 교회에 다녔던 이야기, 뭐 이런 것 좋은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았던가? 어떤 꿈을 가지면서 살았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소년이었다. 또 이런 내가 정말로 문학 소녀였다. 이런 나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고통을 하는 힘을 조금씩 공급받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수록 힘든 거에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힘든 그 고통, 상처, 그 부위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그리고 나의 좋았던 시절, 내 모습에 대한 생각, 내가 가던 길, 또 내가 걸어왔던 나의 여정에서 정말로 흐뭇하고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거창한 철학적인 주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커왔는가, 어떤 과정을 내가 거쳐 자라왔는가, 또 내 주변에 좋았던 사람들, 가족, 친구, 또 주변의 선생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좋은 책들이나 또는 아름다운 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강좌에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쓰자, 또 좋은 글도 읽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하고 생각하고 또 나도 이렇게 조금씩 글을 쓰고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가 소중하게 나를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힘든 것이 내 안에 100% 정말 100%의 위세로 나를 잡고 있었다면 조금씩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리가 커집니다. 그럼 어느 날인가는 그 큰 고통도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나는 나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내 발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코 내려놓으면 안 되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도 조금씩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불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